아가, 너는 아파서 그 돈 쓰지도 못하지 않니? 네 암 진단금으로 우리가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한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해하지? 항암 치료를 받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돌아온 텅 빈 집.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뻔뻔한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유방암 진단과 제 목숨값이라며 나온 암 진단금 9천만 원을 들고 해외여행을 떠난 시댁 식구들의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피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문 저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오늘 당장 반값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양손 가득 면세품을 들고 귀국한 시댁 식구들은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는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46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내밀던 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무섭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시어머니 김말수는 저를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밥상이 조금만 늦어도 밥그릇이 날라왔고,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닦은 바닥을 다시 어지럽혀 놓고 다시 닦으라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월급까지 통째로 갖다 바치면서도 저는 늘 모자란 며느리였어요. 잠을 못 자는 날이 쌓이고 밥을 굶는 날이 쌓이고 사귀지 못한 서러움이 쌓이다 보니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였습니다. 암이 된 건 제 몸이 아니라 15년 동안 켜켜이 쌓인 그 세월이었습니다. 그날은 독한 항암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며 자식들이 병원 앞까지 데리러 와주는데 저는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겨우겨우 버텼어요.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너무 무거워서 금방이라도 픽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토할 것 같이 울렁거리는 속을 꾹꾹 누르며 겨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집안이 무덤처럼 쥐죽은 듯이 조용했었어요. 15평짜리 좁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식탁 위에 종이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남편 최동현, 그 왼수 같은 인간의 글씨였죠. 당신은 어차피 아프니까 집에서 몸조리나 잘하고 있어. 우리는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제가 유방암에 걸려 보험사에서 받아낸 내 목숨값 9천만 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달랑 2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제가 받은 암 진단비를 챙긴 것이었죠. 그때 띠링하고 얄미운 시누이 최동희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화면을 쳐다보았어요. 번쩍번쩍한 인천공항 출국장 앞,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네 식구들까지 온 가족이 모여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치아를 다 드러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시누이가 쓴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칠순기념 가족 해외여행 출발. 돈 팍팍 쏘신 우리 오빠 최고. 사랑합니다. 엄마. 그 글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난 15년 동안 내가 식모처럼 살아온 억울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호통을 쳤어요.
네가 우리랑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매달 네 월급 300만 원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넣어라. 알겠어? 돈 관리는 어른이 하는 게 맞는 거야. 바보같이 착해 빠졌던 저는 그게 당연한 며느리의 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15년이면 무려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내 뼈를 갈아서 바친 그 어마어마한 돈 중에 저를 위해 쓴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 순간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눈물도 안 난다더니 진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릿속이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맑아졌죠.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곧바로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싹싹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네, 하늘부동산 이철수입니다. 사장님, 집 좀 내놓으려고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아파트 집문서를 탁자 위에 보란 듯이 툭 던져 놓았습니다. 이철수 사장은 제 얼굴과 집문서를 번갈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사모님, 지금 이 주변 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오늘 당장 팔겠다고요? 아주 헐값에 내놔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내 통장으로 집값 싹 다 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당장 구해주세요. 이철수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볼펜을 달달 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모님, 이거 진짜 사모님 명의 맞아요? 제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힌 제 단독명이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잔금 치를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사장님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꿀꺽 침을 삼키고는 당장 어딘가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돌리는 동안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가장 큰 까만색 쓰레기 봉투를 쫙 펴고 옷장에 걸려있던 남편 놈의 비싼 양복들과 넥타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맡겨둔 비싼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끄집어내어 쓰레기 봉투 안에 발로 꾹꾹 밟아 구겨 넣었습니다. 가장 큰 까만색 쓰레기 봉투를 쫙 펼치고 옷장에 걸려있던 남편놈의 비싼 양복들과 넥타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맡겨둔 비싼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끄집어내어 쓰레기 봉투 안에 발로 꾹꾹 밟아 구겨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한 게 싹 내려가듯 속이 뻥 뚫리고 시원했습니다. 빵빵해진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질질 끌고 가 현관문 밖에 산더미처럼 휙휙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15년 동안 식모살이 했던 이 좁은 거실을 마지막으로 쓱 둘러보았습니다. 미련은 눈곱만큼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피눈물 나는 지옥을 맛보게 될 사람들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일 테니까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날 저녁,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15년치 통장 거래 내역과 진단금이 빠져나간 증거를 책상 위에 쭉 늘어놓았어요. 변호사 박진영 씨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며칠 뒤 호화로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최동현과 김말순 그리고 최동희는 바뀐 현관 비밀번호와 낯선 새 집주인 앞에서 혼비백산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오피스텔 창밖으로 그 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영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이혼소장, 진단금 반환 청구 소송 서류가 최동현에게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지 사흘 만에 최동현과 김말순 그리고 최동희가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지.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당장 재산 절반 내놔. 그 집 팔아넘긴 거 엄연히 재산분할 대상이야. 나도 법대로 할 거니까 각오해. 저는 CCTV 영상으로 그 난동을 확인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동현이 제 진단금 중 일부를 여행경비가 아닌 전혀 모르는 계좌로 거액을 보낸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최동현의 최근 1년 행적과 그 수상한 계좌의 주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직접 최동현이 다니는 회사 앞 골목 어귀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어둑해질 무렵 최동현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멀찍이 따라붙었어요. 최동현은 찜질방에 있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로비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걸어왔어요. 최동현이 활짝 웃으며 팔짱을 끼웠어요. 저는 손을 들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심부름센터 보고서가 나온 날 밤, 저는 오피스텔 책상 앞에 홀로 앉아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최동현의 내연녀 송지아였어요. 최동현이 15년 동안 제 월급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친다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가로채 송지아의 오피스텔 전세금과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보고서를 누르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턱을 들고 신우이 최동희의 SNS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먹은 음식, 묵었던 호텔, 쇼핑한 물건들, 날짜까지 전부 박혀 있었어요.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항암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수액줄을 팔에 꽂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병동 복도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어, 그 기집애. 내 아들 식구를 길거리에 내팽개친 년이 어디 숨어 있어? 복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고 간호사들이 달려나갔어요. 김말순이 안병동 한복판에서 두 팔을 휘두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현이 병든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혔어요. 폐륜 중에 이런 폐륜이 어딨냐고. 환자복을 입은 분들이 하나둘 병실문 밖으로 나와 김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수액줄을 매단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보안팀을 부르는 사이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최동현과 송지아가 팔짱을 끼고 나오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보호자 한 분에게 화면을 조용히 보여주었어요. 그분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고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수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주변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김말순을 향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 환자 남편이 철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예요. 병동 안에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보안팀이 도착해 김말순의 팔을 잡았고 김말순은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버텼어요. 저는 수액줄을 정리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오피스텔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열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 쪽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미리 달아둔 홈 카메라에 최동현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녹화 상태로 두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 발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최동현을 내려다봤습니다. 최동현이 끌려가며 하늘을 향해 악을 썼지만 저는 커튼을 천천히 내려버렸습니다. 남편이 유치장에 갇힌 다음날 아침, 저는 박진영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준비를 논의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박진영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동현 씨 내연녀 송지아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거액의 빚을 지고 잠적한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심부름센터 추가조사 결과예요. 송지아가 최동현 씨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받아 챙긴 뒤에 야반도주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에 연루된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최동현, 남은 재산 전부 가압류 신청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그날 오후 저는 법원을 찾았습니다. 가압류 서류를 접수하러 민원실 줄을 서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들고 있던 서류 더미를 그만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흩어진 서류를 집어다 주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한 장에 찍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송지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남자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저를 살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아십니까?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우리는 법원 1층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서준이었어요. 송지아의 투자 사기에 전 재산을 날리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돈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계속 한 남자 계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강서준이 서류에서 계좌번호 하나를 짚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최동현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 주인이 제 남편이에요. 강서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여자한테 엮인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최동현 내부 자료예요. 같이 쓰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 씨가 파악한 자금 흐름이랑 맞춰보면요. 강서준이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내용을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 작업실로 가시죠. 거기서 제대로 맞춰보자고요. 우리는 강서준의 작업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맞춰가던 중이었어요. 강서준이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최동현 씨 명의로 생명보험이 하나 더 있어요. 피보험자가 본인 아닌데 수익자가 최동현 씨로 되어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피보험자 이름이 제 이름이었어요. 최동현 씨가 몰래 든 거예요. 가입일이 암 진단받기 훨씬 전이에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현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항암 부작용인지 충격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서준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그 사람한테 뭐였던 건지 이제 알겠네요. 강서준이 아무 말 없이 책상 위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려던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작업실 창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서준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미행당했어요. 빨리 짐 챙기세요. 우리가 서류를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오는데 어두운 골목 양쪽에서 남자 셋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동현이 보낸 흥신소 건달들이었어요. 서류 다 내놔요. 다치기 싫으면. 강서준이 제 앞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다가 발이 꼬였어요. 항암 치료로 버텨온 몸이 한계를 알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자 건달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준이 주저앉으려는 저를 팔로 받쳐 세웠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요. 경찰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강서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밤 경찰 조사를 마친 우리는 강서준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동현이 흥신소에 우리 미행을 사주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골목 주변 건물 CCTV 영상을 확보해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박진영 변호사가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증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접수하죠. 고소장이 접수되었지만 최동현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박진영 변호사 앞에서 잠시 눈을 내리 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법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겠네요. 강서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속도를 높였어요. 강서준이 모니터 여러 대를 켜놓고 최동현의 차명 자산 목록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부동산, 차량, 지인 명의로 숨겨둔 예금까지 15년 동안 제 돈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법적으로 환수할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작업을 이어가던 중 강서준이 화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동현 씨 회사 회계 파일이에요. 공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는데 탈세 규모가 만만치 않네요. 이거 어디에 쓸 수 있어요? 회사 감사실이랑 세금 담당 기관에 동시에 넣으면 됩니다. 익명으로요. 다음날 오전 저는 강서준이 정리해준 자료를 들고 최동현의 회사 감사실과 세금 담당 기관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지 않아 최동현의 회사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서준이 뉴스 속보 링크를 제게 보내왔어요. 최동현 씨, 오늘 오전에 직위 해제됐어요. 회사에서 끌려 나왔다고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무렵 강서준에게서 연락이 또 왔습니다. 송지아 은신처 찾았어요. 경찰에 넘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얼마나 걸려요? 오늘 중으로 체포될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 송지아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숨겨둔 최동현의 비자금 계좌도 전부 동결됐어요. 저는 강서준과 함께 작업실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메뉴도 제대로 고르지 않고 아무거나 시켰어요. 뜨거운 국물이 앞에 놓이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강서준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잔해요. 오늘은 그럴 자격 있어요. 저는 잔을 들어 강서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로 처음 웃는 것 같았어요. 작은 식당 안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등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난 지 한 달 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법원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하얗게 번졌습니다. 박진영 변호사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말했어요. 오늘 잘 될 겁니다.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해왔으니까요.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최동현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15년을 같이 살았던 얼굴인데 그날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똑바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재판 결과는 제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최동현의 유책 사유가 전부 인정됐고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와 남은 자산은 모두 위자료와 반환금 명목으로 제게 강제 집행됐어요. 15년 동안 빼앗겼던 제 몫이 이자까지 얹혀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봐줘.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동현이 앞으로 돌아 들어오며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면 나 끝이야. 저는 최동현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가슴 한 구석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측은하지도 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동현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김말순이 달려나왔어요. 아가,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동현이 감옥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제발. 최동희도 옆에서 울며 매달렸어요. 옳게,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법원 경위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김말순이 바닥에 나뒹굴며 악을 썼고 최동희는 경위에게 끌려가면서도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폐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눈이 부셨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으로 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오직 저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뒤 저는 동해안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보여주세요. 마음에 드는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하던 날 강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됐다니 다행이에요. 푹 쉬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고 나서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낮게 들려왔어요. 머리 위로 바닷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서늘하고 좋던지 저는 눈을 감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지 6달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서울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대기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간 쪽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질 만큼 꽉 쥐고 있었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어요. 바닷가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마당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담장 쪽에서 우편함을 뒤적이는 손이 보였습니다. 최동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김말순과 최동희까지 나타났습니다. 현관문 앞에 두 사람이 서서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아가, 나다. 아픈데 혼자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옆에 있어줄게. 문 좀 열어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옳게, 우리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가족이잖아. 어서 나와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치료약 부작용으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눈을 감고 벽에 기댔습니다. 그 뒤로도 사흘에 한 번꼴로 최동현이 집 주변을 기웃거렸어요. 김말순과 최동희는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와 화단 앞에 버젓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병수발 들어주러 온 거야. 이게 가족 아니면 누가 해줘? 며칠만 있다가 할게. 이것저것 챙겨왔어.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뒤에도 최동현은 멀리서 집을 지켜보았어요. 이상한 낌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흰색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잠결에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누구예요?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왔습니다. 이송동 유서 확인하고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무슨 이송이요? 저 아무것도 신청한 적 없어요. 남자가 서류를 문틈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서류 상단에 최동현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처럼 꾸며놓은 서류였는데 이혼이 된 날짜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밖에서 남자 둘이 더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손이 떨리는 채로 강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준 씨, 지금 집 앞에 사람들이 왔어요. 최동현이 보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빨리요. 현관문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문손잡이를 당기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벽에 등을 붙이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강서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절대 문 열지 마요.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당겨 안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파도 소리가 들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만 변함없이 밀려왔다 쓸려갔습니다. 강서준이 도착한 건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고함 소리와 둔탁한 충돌음이 연이어 들렸어요. 저는 안방 바닥에 앉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예요. 문 열어요. 저는 일어서려다 무릎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겨우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강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많이 다쳤어요? 괜찮아요. 경찰 불렀으니까 잠깐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서준이 달려와 저를 받아 안았지만 눈앞이 하얘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건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걸려 있었고 강서준이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깨어났네요. 최동현은요? 잡혔어요. 오늘 새벽에 현행범으로. 박진영 변호사가 오전 중으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최동현 씨 서류 위조에 감금 시도까지 더해졌어요. 이번엔 구속됩니다. 다행이네요. 박진영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저는 강서준에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 다시 불러줄 수 있어요? 유언장 써두고 싶어서요. 강서준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박진영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로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어떻게 되더라도 제 재산이 최동현이나 그 집안에 단 한 푼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전액 사회에 돌려주고 관리는 강서준 씨한테 맡길 거예요. 박진영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준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조용했습니다. 공증까지 마치고 나자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독한 치료에 다시 들어갔어요. 치료는 혹독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천장이 빙빙 돌았고 밤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강서준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조용히 있었어요. 죽이 먹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면 조용히 다른 걸 사왔고 잠들면 소리 없이 불을 꺼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동 입구에서 소란이 났어요. 간호사가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조금 열고 내다봤습니다. 의사 가운을 걸쳐 입은 남자가 병동 입구에서 사설 경호원에게 어깨를 잡힌 채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운 밑으로 최동현의 신발이 보였어요. 경찰이 오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동현이 복도 바닥에 제압당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박진영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최동현 씨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합쳐져서 징역 7년 실형이 나왔어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말순 씨랑 최동희 씨는요? 스토킹이랑 주거침입으로 접근 금지에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 유치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병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 최동현이 포승줄에 묶여 법원을 나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술은 보름 뒤에 진행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강서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시트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래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가득 채웠어요. 눈을 다시 떴을 때 회복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다 잡아냈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 귀 뒤로 넘어갔습니다. 태어나는 날 아침 강서준이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강서준이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천천히 혼자 걸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닷가 집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항암 치료로 빠졌던 머리카락이 까맣게 자라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전 잃어버렸던 얼굴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를 들으러 서울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합니다. 암세포 흔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기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은 초여름 오후에 열렸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 암 환자들의 법률 지원과 마음 치료를 돕는 재단이었어요. 복수 과정에서 되찾은 돈 중 일부를 털어 만들었어요. 단상에 올라서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강서준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제 차례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꼭 자기 차례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강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뼉을 쳤어요.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강서준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수고했어요, 진짜로요. 여기까지 온 게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강서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기념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바닷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텃밭에서 상수학 깻잎을 뜯어 저녁을 지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밥상이었어요. 소박했지만 맛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마루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해피가 잠들었어요. 강서준과 함께 입양한 강아지였습니다. 오돌도돌한 털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최동현 소식이 나왔어요. 교도소에서 힘들게 지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분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김말순과 최동희가 노역장을 나온 뒤 붕어빵 장사를 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것도 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햇비가 제 무릎에서 몸을 뒤틀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밥을 짓고 남의 빨래를 개고 남의 생일을 챙겼지요. 정작 제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지 제가 골랐습니다. 어디를 산책할지도 제가 정했어요. 하루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해피가 꼬리를 한번 흔들고 다시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낮고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한 여자가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바꿔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독하다고, 너무 차갑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참고 바치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배신과 냉대뿐이었다면 그 차가움은 독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힘이었을 겁니다. 암 진단을 받은 날보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메모지를 읽던 그 순간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낸 그 마음이 저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꼭 봄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